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최준영입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법률 제도들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상법 개정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다음에는 또 어떤 제도들이 변화할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K-디스커버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법무부인 율촌의 임영주 변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난 7월 10일 날 이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과 공동 이행 법안,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뭐 있는지를 한번 해보자라고 그래서 목록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몇 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된 게 이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일명 이제 K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이제 이 목록이 등장을 하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처리됐던 상법과 마찬가지로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도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상법처럼 후다닥 처리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저희 대리인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목말라 했던 다른 특히 기술을 가진 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되게 반길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맨 처음에 논의됐던 분야도 이 기술 탈취나 그렇죠. 말한 기술로 인한 어떤 갑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전면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사소송 전반적인 체계에서의 디스커버리가 도입되는 건 뭐 지금도 애초에 논의되어 있는 범위와는 좀 벗어났고 주로 이제 특허법이나 영업비밀과 같은 지적재산권 또는 이제 하도급법이라고 하죠.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와 관련된 이쪽 부분에서 아마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은 되겠지만 상법처럼 초스피드는 아닐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일단 도입 여부를 떠나서 이 디스커버리 제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게 사실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증거 개시 절차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왜 논란이 되는지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한번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제가 침해한 상대방한테 돈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거나 또는 나의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 품을 이용한 어떤 저쪽의 경쟁 제품을 이제 제품 판매 금지하거나 크게 이제 두 가지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 IP 소송도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의 일종이기 때문에 입증을 원고가 다 해야 돼요. 침해를 당하셨다고 주장하는.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이런 기술이라는 게 무형적인 거잖아요. 내가 얘 걸 가져갔으면 저기 있지 않냐 하고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내 기술을 썼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형적인 거라서. 그래서 내 자료가 거기에 진짜 예컨대 파일 형태로 남아있던가 아니면 우리 기술적 특징을 나는 되게 비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쪽에 기술적 특징이 그대로 이렇게 안에 인베이드 돼 있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상대방 거를 다 내가 확인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기술이란 무형적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도 영업비밀로 보호하듯이. 가서 그냥 컴퓨터 열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IP 기술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원고의 입증 책임의 부담을 좀 더는 느낌의,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거나 완화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입증 책임을 그대로 두되 실제로 입증 활동을 원고한테 예외적으로 좀 해주는 그래서 자료를 내게 한다든가 아니면 증거를 납도라든가 아니면 이 자료에 대해서 이 양 당사자 기술 전문가들이 서로 왈가왈부를 할 때 재판부 입장에서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전문가한테 하려고 하면 또 전문가들도 그걸 모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전문가한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쌍방이 그걸 동의를 해야 되는데 양쪽 다 합의를 안 하면 또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디스커버리 절차에 K 디스커버리가 하는 이런 IP 소송에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게 된 것이다. 입증 책임 활동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입증 책임 전환이나 완화하고는 좀 다른 점이 다르다. 어쨌든 디스커버리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영어 단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나온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오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들여와서 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사항들을 좀 받아들이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밌는 특징, 이걸 재밌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당연히 세트로, 형사 고소, 고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증거 수집 또는 이제 뭐 확보,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 때문에 등장하는 방법이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드렸죠. 기술의 무형적 특징 때문에 네. 침해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 침해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민사소송에서는 어려웠어요. 물론 기존에 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나 뭐 문서 송부 촉탁 신청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사실 안 내고 버티면 끝이었거든요. 안 내고 버틴다? 네. 물론 뭐 안 내고 버틸 때 여러 가지 제재 효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해봐야 뭐 사실 인정한 것으로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 사실 또 재판부의 또 재량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내가 정말 침해를 했다라고 내가 스스로 알 경우에는 오히려 버티는 게 전략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형사 고소를 해서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우리나라 뭐 옛날에 사기가 제일 우리 전 세계에서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채무불이행하면 원래 돈 준 사람이 돈 달라고 해서 이렇게 청구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일단 사기로 고소하고 네. 상대방을 압박해갖고 사실 돈을 받아내는 네. 약간 이 민형사가 섞인 그런 제도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에 이제 사기 범죄가 엄청 많은 것으로 맞습니다.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데 영업비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을 못하니까 일단 고소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기관이 침해자의 자료를 가지고 가면 네. 거기서 이제 뭔가 입증을 해서 기소를 하면 나중에 이제 민사소송할 때 이 형사 법원에 있는 또는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소송을 하는 것으로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도도 원쿠션을 한 거고 형사소송도 그리고 절차도 원쿠션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확보를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중요한 기술적인 파일인데도 수사기관이 잘 모르면 넘어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지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반성적 고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기존 그 민사소송법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증거보존 제도나 문서 제출 명령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K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을 도입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보면. 네,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핵심적인 증거다라고 하면 그냥 안 내고 버티는 게 제일 그랬으니까. 근데 미국의 디스커버리는 정말 중요한 그 어떤 자료들을 안 내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대가가 엄청나거든요. 형사 처벌도 받고 뭐 데포지션, 생션이라고 여러 가지 이제 생션 조항들이 있는데 그 자체로 그 행위 자체로 손해배상을 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대리인한테도 제재가 갑니다. 아이고야. 피고 대리인한테도. 그러니까 피고 대리인이 내지 마라라고 조언을 하는 순간 네, 어떻게 보면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야 되는 것이 강제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다 그런 내용들이 비판들이 있어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 뭐 기술 탈취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약간 이제 이런 식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렇게까지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까요? 일단 K 디스커버리는 먼저 좀 확실하게 해드릴 게 뭐냐면 미국의 완전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자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미국의 디스커버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야 이거 우리 이 뭐 기술이 관련된 자료 다 내놔 라고 하면 여기서 진짜 몇 달 동안 해갖고 그걸 자료를 해서 원고한테 주게 돼 있어요. 원고 대리인 원고한테. 그러니까 원고는 피고 자료를 다 보는 거죠. 원고 대리인증. 그런데 이건 이제 너무 좀 광범위하다. 그리고 이 시간이 엄청 많이 들고요. 돈도 엄청 듭니다. 사실 그거를 골라내는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보내준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도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디스커버리라 K 디스커버리 하니까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다고 우려하시는 분인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앞에 K자가 붙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두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는 데포지션이라고 해서 기술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증인이나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걸 사실은 이제 이분을 불러내려면 우리나라의 기본 절차에 의하면 법원의 증인으로 불러서 원고 대리인도 물어보고 피고 대리인도 물어보고 뭐 재판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이 많다 보면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걸 다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맞습니다. 바로 그렇고요.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또 원고가 2명, 3명 시켰다 그러면 또 피고도 네. 또 두세 명 또 해야 되니까 재판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한두 달씩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기술 관련된 소송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하면 거의 안 받아들여지고요. 1심에서 다 해요. 1심에서 다 하고. 근데 1심에서는 이거 1년 내에 끝내야 한다면서 증인을 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건데.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그 조언,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네. 됐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뭐냐면 법원에 가는 게 아니라 법원 사무관이 이렇게 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와서 우리가 원고다 그러면 피고 측 증인을 오라고 피고 대리인을 오라고 해요. 예. 그거 제가 물어봅니다. 아. 원고 대리인이 진술자. 어떻게 보면은 법정을 살짝 옮겨가지고 맞습니다. 옆에서 따로 하는. 네, 그래서 이게 법정 외 진술 녹취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데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원하는 사람의 진술 다 듣고 진술 녹취록을 이제 법원 사무관이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중핵이 미국의 디스커버리 2개인데 네. 이 첫 번째 디스커버리 도입하는 건 아니고, 아니고 두 번째. 진술 녹취는 도입을 하고요. 네. 나머지 2개가 뭐냐면 이제 첫 번째와 같은 건 좀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전문가에 의한 현장 조사라고 해서 네. 원래는 이 사람 자료를 다 갖고 나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내가 특정을 하는 거예요. 특정 자료를. 그러면 전문가가 가서 그걸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쌍방한테 주고 네네. 쌍방이 이의가 없으면 재판부한테 주는 그런 식의 절충안이군요. 절충안을 지금 도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좀 자료 보존 명령이라 해서 프리즈하는 겁니다. 자꾸 지우고 하니까. 아,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예, 네. 그건 뭐 미국에도 있고 곧 요번에 하는 건데 네. 그건 아주 중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K 디스커버리의 중핵은 진술 녹취,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도입된다 그러면은 기존의 재판 절차하고 비교해봐서 한번 요걸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재판, 민사소송 재판은 어떤 식이었냐면 일단은 뭐 특정을 해라, 뭐 기술 특정을 해라. 근데 기술 특정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서로 구성명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관련 형사사건이 있으면 그 형사사건 기록 달라고 하는 문성부 촉탁을 하죠. 그래서 적어도 3, 4개월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앞에서 게시한 다음에. 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만약에 침해를 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되고 자료도 막 지우고 그렇죠. 자료 지우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다 되고 문서연출 명령 문서부 촉탁을 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내가 비로소 영업비밀을 특정하고 침해가 이런 게 의심된다라고 해서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하면 그거 없다. 그럼 끝입니다. 진짜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진짜로 삭제했으니까. 있는 걸 내놓으라 그러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료 보존 명령 아니면 그 진술 법정의 진술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사실 인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좀 속도를 낼 수 있고 자료를 함부로 지우거나 이런 것도 힘들죠. 그 자체로 이제 제재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변론 개시 전에 증거 수집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맨 처음에는 변론 개시 전에 증거 개시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증거 보전 절차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본안 소송하기 전에 여기 내 증거 침해품이 있으니까 가서 재판부 너가 가서 검증해라. 라고 사진 찍어갖고 검증 조서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생겼음 라고 하는 어떤 조서를 만들어 달라라는 증거 보존 제도가 있었는데 뭐 여기서 좀 얘기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재판부 하도 바쁘시다 보니까 증거 보존 신청을 하면 되게 좀 받아들일 확률이 낮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변론 개시절 증거 조사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프리즈.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프리즈 시키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큰 변화다. 그런 것들도 이제 소송 절차에서 뭔가 이제 문제점들은 좀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많은 제도들, 뭐 법률들 많은 기대를 하고 이제 바꿔봤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일각에서는 이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좋은 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단점도 사실 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 잘 이야기가 안 되는데 이참에 한번 이 제도의 뭐 예상되는 단점,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이런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 부분 IP 소송에서 이런 K 디스커버리는 사실 특허청이 한 3, 4년 전부터 주도해왔던 건데요. 연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연역을 먼저 말씀드려야지 단점을 좀 자연스럽게 이어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 관련된 그 대기업 두 회사에 크게 이제 영업비밀로 분쟁이 붙었죠.
A 회사에서 B 회사로 갔는데 좀, 그렇죠. 좀 많이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형사소송은 한국에서 했어요. 근데 민사소송 하기는 이제 어려운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소송을. 그렇죠. 난데없이 미국에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또 관심을 많이 끌었었죠. 근데 그게 국가 핵심 기술이거든요.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핵심 기술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디스커버리. A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B가 가져간 게 자료가 궁금한데. 분명히 있을 건데. 네. 그러니까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반성적 고려가 K 디스커버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쪽이 됐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회사들에 대한 어떤 그 앙케이트라고 할까요? 그 사전 의견 조사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대하는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가장 큰 논거는 예. 당연히 비용이죠. 비용, 돈이 많이 든다. 아,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뭐 대기업하고 소기업 간의 사이에서 네. 대기업이 소송 제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기업은 그냥 물량에 죽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걸 다 대응하는. 감당을 못하는. 또 거꾸로 소기업이 할 때는 자기가 이 비용을 또 주장을 못한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하나도 만족 못한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던. 돈 많은 쪽이 일단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예, 실제 미국 디스커버리 하면 몇십억이 듭니다. 네네. 적어도 몇십억이 들고 뭐 몇 백억 단위 또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 그 본격적인 소송하기 전에 합의를 하는 게 되거든요. 서로 한마디로 이 전쟁으로 치면 총알을 다 쓰고 예. 그리고 이제 몇 대 맞은 게 자기가 알잖아요. 이제 자료가 나와. 이 정도에서 끝내자 우리 서로. 그렇게 합의가 많이 됐었죠. 아.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어떤 그 돈에 대한 것이 있고 예, 예. 두 번째가 이제 영업비밀 문제였죠. 내가 일부러 저 회사를 그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죠. 소송을 해놓고 프리즈 시켜놓은 다음에. 프리즈 시켜놓고 전문가 갖고 그 전문가 어떤 조사 보고서를 만들면 그 내용을 또 제가 보게 되잖아요. 홍보 예. 대리인이. 그러면 이제 피고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개발한 내용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제가 그렇죠. 접근할 수 있게 취득할 수 되겠죠. 있죠. 예. 예,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좀 비판적으로 했던 우리나라 어떤 기술 강소 기업들이 얘기했던 거는 해외 기업이 일부러 한국 기업을 한국 소송을 제기해놓고 네. 한국의 기술을 빼내가는 그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이 이제 그 개인정보. 개인정보. 네. 여기 아무래도 개인정보,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이 있고, 그 개인정보가 이제 해외로 유출되거나, 네네. 아니면 이게 이제 뭐, 물론 뭐 엄격한 비밀 유지 명령이 있다고 하지만, 요즘 추세, 개인정보를 이렇게 엄격하게 보는 추세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장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장관 경제력, 이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게 이 K 디스커버리든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녹아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소송보다는 그러면 이 제도가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합의나 뭐 조정 이런 쪽이 더 먼저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효과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합의나 소송 하게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부러 합의나 조정을 그 목적으로 이제 일단 증거 보정 신청을 해보고 프리즈를 해놓고 네. 그러고 상대방이 이제 비용이 들 걸 걱정을 해서 합의를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으로.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제 여기 이번에 제도에 들어간 게 증거 보정 명령을 하면 네.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습니다. 아, 무조건. 네, 소송을 물론 여러 가지 그 절차나 네네.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그 우려를 고려해서 불식시키기 합의해서 위해서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전문가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전문가 풀이 좀 사실 얕고 좀 좁은 편이잖아요. 서로가 다 아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정보가 과연 객관적으로 잘 평가가 돼서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이제 비밀 유지와 관련된 것들이 엄격하게 지킬 것인가라는 사실 좀 개인적인 좀 의문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사실은 뭐 어떤 제도가 들어와도 똑같은 그 우려가 나올 것 같고 네. 뭐 사실 저도 그 부분은 많이 우려가 되는 게요. 전문가로 해봐야 원피고하고 한 달이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고 뭐 동기동창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밀유지 명령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돈다고 해도 그 우려는 부식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이런 것 자체를 시작하지 말자는 논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리스크는 있으나 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원고 입장에선 그래도 뭘 해보고 끝내야 되는데 뭘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사람이 뭐를 못한다고 하면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당하게 되고. 그게 해볼 수 있으면 뭐라도 해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우려는 좀 앞으로 좀 해결해 나갈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사실 이게 디스커버리 제도가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유래돼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변형해서 받아들이는데 궁금해지는 건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다른 예.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아까 미국은 엄청나게 예, 광범위하고 미국이 일단 기준이고. 예. 예. 그 다음에 강력한 나라가 의외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강력합니까? 예, 중국이 그동안 중국에서의 어떤 IP 소송하면 무조건 중국 기업이 이긴다. 네네. 뭐 이런 어떤 그 우려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IP 소송에서는 적어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입.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나요?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요. 근데 지금 아직은 그 케이스가 축적되진 않았는데, 예. 하여튼 지금 뭐 충분히 축적되진 않았는데 지금 중국에서 왜 해외 기업이 이긴 사례들이 몇 건씩 지금 보고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들도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의 무덤이라는 어떤 오명을 좀 씻기 위해서 좀 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좀 센 나라가 이제 영국 정도가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약한 쪽이 이제 독일, 일본, 우리나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일본,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직접적인 자료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전문가를 이용해서 보내서. 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독일, 일본 정도가 좀 약한 거, 미국, 영국, 중국이 좀 강하다. 이렇게. 중국이 강하다는 건 상당히 뜻밖이지만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하도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보란 듯이 한번 하겠다라고 또 중국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약한 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실 우리나라 제도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일본 제도들을 또 참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본이 왜 약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건가요? 그게 기본적으로 영미법, 대륙법의 기본적인 그 구조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영국은 영미법 책에다 보고 그리고 절차적인 어떤 이 권리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반해서 대륙법 국가인 독일, 일본,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런 절차적 권리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이 전통적으로 디스커버리 자체가 영미법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시작했다. 그럼 영미법 특성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법정 영화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이제 그 판사님과 변호사들이 수시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불러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문 닫아놓고 방에서 따로 싸운다든지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경우도 이제 판사와 변호사의 상호 신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법정 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 제일 좀 이게 실소가 나오는 게 그 판사하고 변호사가 되게 집중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하는 경우인데 사실 우리나라 민사소송 그렇게 많이 법정에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서면 내고 뭐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 정도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IP 소송에서 좀 기술 설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달라지긴 했었는데 IP 소송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게 없었는데요. 이제 디스커버리가 되면 되게 중요한 게 전문가가 어떤 의견서를 내면 판사하고 대리인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죠. 네, 대리인만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아까 말한 그 법정의 증언 녹취 이런 것들은 판사가 자기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대리인들한테 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나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사하고 대리인 간에 서로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비밀 유지에 대한 건 사실은 판사 입장에서는 원피고 대리인한테 그것도 믿고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그런 신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법 체계하고는 약간 다른 새로운 것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앞으로 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법처럼 아주 정광석화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결국 이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를 지금서부터 해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뭐 조정이라든지 많이들 해보셨는데 뭘 준비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을까요? 일단은 앞으로 대리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대리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런 거를 해본 대리인이 있어야지 우리 예컨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자료를 딱 찍어갖고 전문가의 어떤 그 검토를 맡겨야 되는 거고요. 또 내가 만약에 방어자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과다한 어떤 영업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할 경우에 그걸 사전에 의견을 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런 의견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한 당부를 판사를 앞에 두고 원피고 대리인이 싸우는 거거든요. 원피고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피고 예컨대 제약회사면 네. 원피고 대리인이 제약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지 그 자료를 가지고 싸우겠죠. 상당히 전문성이 높아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원고한테 물어보면 네. 저는 비밀유지 명령 위반이거든요. 네. 피고한테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원고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네가 그래도 너네가 박사가 많으니까 확인해 줄래? 라고 물어보는 순간 제가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 어떻게 보면 지식도 많아야 되고 미리 사전에 충분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해야 되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리고 존재들이 필요하겠군요. 보면. 그리고 엄청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제약회사는 얘를 전적으로 믿고 지금 여기 전장에 내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가 나 칼 쓸 줄 몰라요. 저쪽에서 지금 폭탄을 던졌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막을 줄 몰라요라고 하면 이 사람은 당황스러운 거죠, 대리인. 대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성에 대한 어떤 부담이 훨씬 높아진다. 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문서라든지 여러 기술 자료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고 뭐 심지어 이제 폐기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관련 절차들이 잘 돼 있어야만 나중에 맞습니다.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리인을 잘 선정해야 된다는 거 예. 하고 두 번째가 기업 스스로 해야 될 것이 이제 이런 전문가 증언이나 증거 프리즈나 뭐 아니면 법정의 진술 녹취를 대비하기 위해서 네. 자료 같은 거 좀 쓸데없는 자료는 좀 지우고 그러니까 뭐 지우라는 게 증거를 인멸하는 뜻이 아니라 네네. 너무 자료가 많으면 그거 대응하느라고 절차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 쓸데없는 내용들은 정리 좀 하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고 또 중요한 건 이 법정의 그 증언 녹취가 되게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실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자료는 명백하게 아니라고 돼 있는 자료가 있는데 네. 이분이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그 신문이 되게 날카롭고 공격적이다 보니까 당황해서 어버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다르고 어다르면 또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그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런 핵심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사전 절차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뭐 평소에 할 건 아니겠지만 네.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최근에는 이제 뭐 구두로 이야기되는 것보다도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각종 메신저 이런 걸로 이제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와 관련돼서도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보안 뭐 이런 이야기로 하지만 이런 디스커버리와 관련돼서도 이걸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기술직 관련 연구직은 네. 데포지션 할 때 그 증언 녹취할 때 무조건 첫 번째 타겟으로 꼽힐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얘를 기술 침해다라고 민소송하면 네. 당연히 그 해당 기술을 팀장이나 네, 그렇죠. 핵심 팀원들은 당연히 이 법정의 증언 녹취 대상으로 무조건 삼을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동안에 주고받았던 모든 것들이 예, 나올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신경을 써야 신경을 된다.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한편으로 보면 참 좋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맞습니다. 나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분위기는 K 디스커버리라는 이름의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네,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잘 준비하자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이명재 변호사님께 연락 주시면 잘 친절하게 대답해 드릴 거라 믿습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연구소 이번 시간에는 이제 K 디스커버리 도입과 관련돼서 이명주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명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